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통합센터 파견교사 김창현입니다. 챕터 2에서는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여 대입에 눈을 뜨게 되었을 고1 학생들이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터놓고 말해보겠습니다. 본편의 목차는 3개의 소주제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지원 전략과 흔한 의문점들,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고1 학생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격언은 한 바구니에 담긴 계란이 한 번의 실수로 모두 깨질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계란을 여러분이 지원할 지원 카드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바구니는 전형 방법이겠죠? 제가 예시로 학생들이 흔히 고려하는 육교과 전형, 육종합 전형, 정시 올인을 써보았는데요. 도대체 왜 나의 지원 카드를 한 전형 방법에 다 몰아넣지 말라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1 학생들은 아직 내신 등급이 산출되지 않았고 모의고사를 수차례 보지도 않아서 내가 수능 문항 유형풀이에 강한지도 모르고 생기부의 내용도 작성되지 않았고 또 논술이나 실기전형 같이 대학별 고사의 강자인지는 더더욱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의 방향은 전형 간 차이의 모호함이고 이 말은 내신 등급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수능을 모두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학생 간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2028 대입을 향해 가는 2026, 2027 대입에서도 보여지듯 전형 간 차이가 모호해져도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면을 보여주는 전형을 잘 이용하면서도 한 전형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대입 전략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A부터 E까지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원 1부터 6은 현재 수시에서 각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카드라고 볼게요. 수시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육해공 사관학교나 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을 제외하고 6장을 쓸 수 있거든요. 학생 A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6개 지원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능 준비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충실하게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보다 또는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쉽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은 현재를 기준으로 동국대학교와 같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몇몇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정량화된 수치, 즉 자신이 가진 내신 등급대의 지원선을 크게 넘기기 힘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해보자면 동국대학교는 상위 10개 과목만을 가지고 70% 교과 반영 점수를 산출하고 이마저도 1에서 4등급까지는 감점이 거의 없는 방식이기에 실제로 입시 결과에서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의 전 교과목 평균 등급은 꽤 낮아 보입니다. 대신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막강하기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우수한 등급의 과목이 10개 정도 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위와 같은 전형에 지원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동국대학교와 같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교과 전형임에도 압도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관연도 입시 결과를 통해 지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별로 2028 대입에서의 세부적인 전형 방법이 나와야 하고 5등급제에서의 내신 등급에 기반한 지원자 변별을 각 대학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요. 학생 D는 어떤가요? 논술 전형으로 6개를 지원하였는데 이 역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뒤늦게 학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학에 욕심을 내어 정시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거나 인문 논술이든 수리 논술이든 자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타 수시 전형보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 경쟁률에서처럼
많은 대학들의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10대 1 수준을 넘어서 몇십 대 1 수준을 이루고는 합니다. 더불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높게, 정시에서의 통상적인 입시 결과보다는 낮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뛰어드는 이유는 논술 전형이 수시 전형 중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기에 충족만 할 수 있다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제거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은 지원 당시의 최초 경쟁률보다 많이 낮아지거든요. 자신의 낮은 내신 등급은 합불에 큰 영향을 못 줄 가능성이 크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6개 지원하는 학생 2는 어떤가요? 정시에 사실상 올인하였지만 수시 지원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수시에 지원해 본 것일 수도, 혹은 수시에 한 장이라도 합격하게 되면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차마 교과 전형은 쓸 수 없기에 종합 전형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훌륭한 대학이 원하는 완벽한 인재상을 가졌기에 도전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지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 지원자는 수시 납치를 성공적으로 피하고 정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후자라면 부족함이 없는 학생일 텐데 왜 제가 굳이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통합형 수능이 되었으며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교과 영역이 축소될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여전히 수능에서의 9등급제는 유지가 됩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도 산출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고1 여러분들에게 N수생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공교육의 효율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리는 없으니 철저하게 재학생의 대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률적으로 재학생이 수능에서 상위 등급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계속 요구될지 모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질수록 재학생들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본편에 꽤나 많은 시간을 2028 대입과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상의 지원 전형 내용에 할애한 이유는 흔히 발생해왔던 대입 준비 과정에서의 실수가 고1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반복될 수 있고, 2028 대입은 고1 시기부터 깨닫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론적 차원에서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인, 교양 있는, 그리고 더불어 사는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어울리는 인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기 위해 학업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과하게 자신의 한계를 그어 특정 전략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마땅히 내신 등급과 학교 생활 기록부와 수능 준비 중 그 어느 것도 게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분명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강해질 것이기에 학업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을 본다면 타 지원자에 비해서 나를 대학에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다양해졌다고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대입에서의 제도적, 정책적 측면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바탕 사이에는 분명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2028학년도에 치르게 될 수능의 출제 범위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따라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주도성 있는 학교의 과목 이수가 상대평가와 함께 있을 때 저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마냥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1 학생들이 5등급제에서 갖게 되는 내신 등급에 어울리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에 걸맞는 수능에서의 성취를 보여준다면 어느 한 전형에만 몰아서 지원하게 되는 취약함이 드러나는 지원 경향은 보일 가능성이 없겠죠. 두 번째 주제는 가능하다면 목표는 정해야 한다인데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끝내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심지어는 3학년이 되기까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됩니다. 교사인 저 역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현직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같은 뜻이겠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야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을 기회를 가진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된 자율전공 선택제는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자율전공 선택제, 달리 말해 무전공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나에게 특징도 방향성도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율전공 선택제를 고민했던 선배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무전공학과로 지원하면 되니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의 진로 방향성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혹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갑자기 희망 진로가 바뀌어 버렸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진로는 중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급격한 전환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선택 과목을 늘렸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심화 학습을, 융합 선택 과목에서는 교과 내 그리고 교과 간 융합과 실생활 응용을 의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벌써 위 내용에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는 과목 간 위계가 있습니다. 동일 계열 학과들 사이에서도 권장 및 핵심 이수 과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예 계열마저 다른 희망학과를 2학년 중간에 혹은 3학년 때 바라보게 된다면 이전에 이수한 과목들과 이후에 선택할 과목들 사이의 위계성이 깨질 수 있겠죠. 이 경우 대학에서는 과목 이수 현황을 보고 일반 선택 과목의 이수가 없이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 이수를 어떻게 적절히 하였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분명 자신이 잘하는 과목, 영역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학교 때부터 쭉 실시해온 진로 적성검사 결과를 참고해봐도 괜찮고요. 뚜렷한 목표를 잠정적으로나마 정해둔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추후에 선택해야 하고 해당 과목에서 어떤 주제로 탐구해야 할지가 일관성 있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잠깐의 방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겠죠.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대입에서의 진로 선택 유예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진로가 명확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선 안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마지막 부분이네요. 나는 대학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이미 1편에서 그리고 이번 편의 앞부분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앞서 확인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전 과목에서 좋은 성취를 보였다면 최고겠지만 최소한 희망 진로,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라도 비교적 좋은 성취를 거두었는가를 통해 자신의 기초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겠죠. 또 진로를 따라 과목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 원하는 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과목 선택을 하였다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치러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목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관심 주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여 탐구를 어떻게 했는지도 보여줘야겠죠. 해당 교과목에서의 시간만으로 부족하다면 동아리, 자율, 진로 시간에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학습한 내용이 심화되는 만큼 탐구 주제 역시 깊어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3학년이 마무리가 될 시기에는 내가 관심 분야를 향해 이렇게 과목들을 선택하여 이런 내용으로 차례차례 다루며 나름 전문가가 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활용점정은 출결과 봉사,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입이라는 큰 과제를 두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넓은 의미의 인성이라는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라는 사회화 기관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규칙과 관습을 습득해야 할 곳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잊고 출결에 구멍이 나고 봉사활동 시간에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입에서의 학교 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강화되었고, 대학별로 반영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의 방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 대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들을 통해 고1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얻어갔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